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다 합의가 됐는데 지금 나경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입법 3법이랑 이 일법을 골모로 사는 거 아닌가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막기 위한 강수였습니다. 의원님, 지금 참가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측 불가죠? 예측 불가죠.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보도 못한 일입니다. 민생도 영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시도를 정치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여기 다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저희 아이들 살려달라고 지금 떼쓰는 겁니까? 지금?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심정 같아요, 오늘이. 말이 돼요?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199개 법안은 회의 석상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의회 무시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까지 사상 최악의 국회로 남겨질 위기에 몰린 20대 국회. 이 겨울 벼랑 끝에 선 그들의 최후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분 꽉꽉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소미아, 한미동맹 이걸로 50분. 했어요, 벌써. 후배교 원장 김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나오셔서. 본인이 국립외교원장 되기 전에는 지소미아 네, 어서오세요. 그래도 악수는 한번 하고 앉아야지. 네? 악수는 한번 하고. 늦어서 지각했으니까 밥값네요. 네, 제가 뭐 밥값을 많이 드시고. 주문할까요? 제가 실제로 저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에 가서 거기에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 또 소초동에 가서 집회에 나오셨던 분들 다 만나 뵀어요. 그 두 집회에서 모두 다 얘기하셨던 것이 걱정된다. 국회를 믿지 못하겠다. 두 번째는 또 동물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봤었던 패스트의 처음에 과정에서 이야기됐던 동물국회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떨까요? 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당시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진 않으신다고요? 네. 그렇게 막으실 건 아니잖아요. 뭐. 저는 여러 가지 모든 그 가능성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 아니 뭐 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방법을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국가의 체제가 흔들려질 수가 있는데 근데 자꾸 그거에 헌법이 대해서 어느 헌법이 무너져요? 몇 조 몇 항이? 저는 진짜 내용에 그거는 좀... 대해서는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 근거를 대지 않고 내용은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면 하나하나 따로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고 저는 관련해가지고는요.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은 뭐 지금도 그랬지만 12월에도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봐요. 수위에서 밀리잖아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막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이 위헌이다. 뭐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장기 집권 플랜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를 대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무슨 수를 쓰고라도 막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통과를 시킬 거예요. 적어도 12월 정기국회 안에는 이게 처리가 돼야지 12월 10일 정기국회까지는 예, 그래야지 4월 달에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다 아실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빨리 논의하셔가지고 협상안을 갖고 오시라는 거죠. 저희가 왜 협상안을 내야죠?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협상 아니고 그게 원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아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협상하자고 해서 무조건 나가야 되나요? 협상에는 분명한 목표와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황교안 대표 단식하시는 데 갔었어요. 굉장히 저는 이제 어떤 분위기였을까 좀 궁금해서 가봤는데 비장한 분위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것은 지난 11월 20일. 지소미아 연장과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그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이길 겁니다. KBS 시사직격이라는 프로의 MC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혹시 대표님 너무 힘드시겠지만 아주 잘 간략한 인터뷰 좀. 그러실까요? 그래서 아주 간략한. 오늘 언론과의 개별 접촉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 한 2분 정도라도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시한데 길을 잡는데.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났지만 그는 단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은 결집했지만 국회에선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단식 8일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누워만 계세요. 차디찬 바닥처럼 전국도 얼어붙었습니다. 국회나 정치에서 단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나 정치인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대화와 소통의 장이 없다라는 것의 한 단면이 단식이라는 현상이기 때문에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을 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하고요. 시민들 중에는 그 공수처 문제, 선거법 문제는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왜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할까라고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수처 문제도 사실 청와대 아니죠. 사실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뭐 청와대 일중되냐 뭐 이런 얘기 비난을 받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도 최고위원이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날만 해도 저희가 비상최고위를 7번을 했어요. 그 결정 과정에 다 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 당에서 하냐 마냐 할 때는 뭘 어디까지 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고 얼마든지 협상에 힘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인데 왜 그 원래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협상의 권한은 내팽개치고 단식을 하시고 농성을 하시고 소수정당이 하던 일들을 하실까? 그것이 저는 정말 의문이었어요. 근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인가요? 패스트트랙의 정신은 정쟁이 많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에 관련되는 법들은 좀 빨리 정쟁하고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내보자, 빨리 처리해주자 해서 이게 만들어진 기본적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국민의 삶하고 그렇게 큰 연관이 있나요? 자꾸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법이다. 국민들의 삶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동의가 잘 안 되는 게요. 그러면 그 선거제도에서 선출된 저희들은 민생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그건 너무 권리의 비약이고. 선거제도라는 거, 그래서 국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의석 배분이 되는지 이게 국민의 삶과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수십 년째 문제 제기되어 왔지만 사실 안 되었잖아요. 바로 그 안 된 게 당리당략이지. 그 국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자는 게 어떻게 당리당략입니까? 저희만 해도 만약에 연동형이 도입되면 의석이 줄어들어요. 근데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뭐 의석이 늘어나서 하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긴 연합할 수 있잖아요. 다른 당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의당 있고 다 있잖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적으니까 어떻게든 이 의석수를 넓혀야 되는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정파의 이득들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이걸 330일 내에 빨리 끝내자. 아니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사실은 완전 이건 적반하장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19대 때 그것도 그 당의 당대표님이 직접 추진해서 만든 법인데 그거를 본인들이 다 어기면서 지금 다 기소 줄줄이 되어 있으세요. 완전히 이제 불법의 도가니로 한번 국회를 이렇게 들었다 놨잖아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엔 몸싸움이 난무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할 거예요. 당신이 하겠다. 동지의 발의이야. 날씨가신 분들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걸 패스트로 태웁니까? 패스트에 중단해 주십시오. 의회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제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회의장 밖에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인데요. 패스트트랙을 그러면 지정을 하면은 거기서 논의가 끝인가요? 330일을 준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 사이에 논의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권은희 의원님 기억하실 겁니다. 제2기 세월호 특조위법을 사실 1호 패스트트랙 지정을 됐었고 마지막에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하기 전까지도 권은희 의원님은 계속 그 협상을 하셨었어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정된 채로 통과됐거든요. 그게 바로 패스트트랙인 거예요. 그래서 지정을 했으니까 논의 끝. 너희들은 야만적이야. 또는 패스트트랙 지정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지정했기 때문에 나는 대화를 일치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제도가 실제 사용됐던 사례나 제도의 정신하고 잘 안 맞는 조금 쭉 내려가 봅시다. 아니, 제가 하나만 더. 패스트트랙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법률에 따르는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패스트지 330일을 정말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인내 세월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 협상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협상의 장에서 그 논의를 이어가지 않다가 지금 이게 이제 표결이 임박해 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폭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상황이 앞뒤가 뒤바뀐 얘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한국당은 유연성 없는 것은 똑같아요. 더불어한국당은 뭐죠? 두 당이 합의하라고. 실무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잖아요. 앉아보면 자유한국당은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아니 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그 말만 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오해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이미 저희 원내대표는 유연성을 얘기했어요. 연동형 비례 도입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면, 그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어놓고 또 한번 얘기해보자. 이 얘기는 이미 원내대표가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게 협상이라는 게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제가 이 공수처법을 협상을 했잖아요. 이 협상을 했는데 일단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저는 몰랐는데 협상을 한 당사자는 몰랐는데 데드라인이 그날 6시였던 거예요.
이 데드라인에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를 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 너 이 법안에 찬성해 아니면 반대해 이것만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강요의 시간을 받았거든요. 자, 협상 테이블에서는 예. 더불어 한국당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쌍둥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똑같아요. 제가 요거는 제가 해서 왜냐하면 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보다 좀 더 들어가서 그럼 지금 여당은 협상을 하고 있나요? 야당들과? 지금 공식적으로도 두 가지 채널로 하고 있잖아요. 문희상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오당 채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권은 의원님이 저희 채널은 작동 안 해요. 지금 작동 안 하나요? 그럼 하나의 채널만 열려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작동되고 있는 건 하나인가 보네요. 하나씩.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내분 모시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네. 이거 정의당에 특권을 드린 거잖아요. 네, 네. 쭉 설명. 그리고 제가 듣다 봐도 이건 너무 또 편파적으로 제도를 객관적으로 넘어서서 했던 게 있었어요.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항상 법사위를 거치는데요. 그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을 정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여당 후보는 예, 마무리하시죠. 예, 대통령하고 친한 지금 유상현이 정도입니까? 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비상의원총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거기 꼭 참가하라는 연락을 제가 받아서 잠시 정해했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꼭 그 참가해달라는 아니 아까 그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우리 당이 긴급하게 회의를 좀 하고 있어요. 이날 국회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엔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열린 셈이었습니다. 의원님 총사퇴나 아니면 뭐 필리버스터 결정하신 게 있어요? 오늘 다양한 카드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결정한 건 없는 거예요? 법사위 지금 상황 어때요? 법사위는 그냥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요? 길을 가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모두 수많은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두고 저울질에 바쁜 하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 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과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저도 가능성이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자유한국당까지도 좀 논의 테이블에 계속 좀 나오실 수 있게 그리고 합의나 또는 협의를 거쳐서 좀 표결이 될 수 있게 과정이 좀 그렇게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날 밤 단식 중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의 시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틀 뒤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비쟁점 법안들 위주인데요. 주요 법안은 행안위에 이제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인 민식이법에 있고, 그리고 쟁점이 있는 법안으로는 유치원 3법 법안도 있습니다. 12월에는 더불어 한국당이 탄생하기 쉬운 달이기 때문에 대타협, 대협상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필리버스터리 거론된다고 하는데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은 뭐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이 정도까지요. 수정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원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의총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사전에 모여요. 그래서 본회의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지금 우리 당 의총이 있어서 의총장에 가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본회의에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선거 개정 법안이 부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각 당의 긴장은 팽팽했습니다. 오후 2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표님, 오늘 본회의 필리버스터 말씀하셨어요. 네, 신청했습니다. 네, 신청했습니다. 나경원 대표님, 과거사법 입장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사람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과거사법 얘기 좀 나경원 죽여. 대표님, 과거사법 얘기 좀 합시다. 사람 죽여.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당신의 지시면서 이게 뭐예요? 피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웃어요? 나경원 대표님. 살인자예요. 그래요. 이번 통과에 죽으면 살인자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모두 오버하지 마. 우리 모두 살인자예요. 대한민국을 죽여놓고 뭐 하는 거야? 우리 모두 살인자예요. 오늘 필리버스터를 지금 한국당이 준비한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합의 도출을 위한 숙려기간을 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해라. 그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어린이 교통안전법의 하나인 민식이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체 토론을 마치면 바로 의결을 하기로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을 떠난 자식의 이름을 걸고 법안 통과를 고대했던 부모들. 그러나 필리버스터의 여파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의결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을 삼을 줄 전혀 예상 못했죠. 199개 법안은 그대로 계류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정신으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보자라고 마음먹고 국회 운영을 하면 국회는 이렇게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오늘 이런 태도야말로 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선거법이 바뀌지 않으면은 지금 이 끔찍한 이 막가바 정치가 내년 총선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법 꼭 바꿔서 정치 판가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역위원회가 지금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A, B, C 세 개의 정당이 있는데 선거에 나갔어요. 지역구에. A와 B는 지난 탄핵에 찬성했던 정당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탄핵해야 된다. C는 절대 결사 반대했던 정당이에요. 근데 A 후보는 20%를 얻고 B 후보는 30%를 얻고 C 후보는 35%를 득표를 했다. 그러면 이 지역구의 50% 이상의 민의는 박근혜 국정농단은 탄핵해야 돼라는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를 받은 C라는 후보가 100% 그 지역구의 모든 민의를 대표하게 됩니다. 즉, 이 50%의 의견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매번 총선이 있을 때마다 사표가 되는 표는 1000만 표에 달합니다. 1000만 표의 민의가 국회의석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죠. 1등이 모든 걸 싹쓸이해가는 구조가 도저히 보완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선거제도에서 국민들은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합니다. 이 경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비례대표 몫으로 지정된 47석에만 영향을 줍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로 먼저 전체 의석 300석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줍니다. 이 제도는 지역구 기반이 약한 작은 정당에겐 기회가 되지만 거대 정당 입장에선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지금과 똑같이 투표하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한 표, 정당 투표에게 한 표. 투표 방식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예, 일어나셔서 하셔도. 예, 일어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51대 49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1% 가진 사람이 권력 다 갖잖아요. 그러면 49%한테도 강요의 49%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그거 맞지 않는다고 보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A당, B당, C당을 얘기를 하셨어요. A당, B당, C당. 네, 정의당으로 직접 지칭을 할게요. 정의당이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역구 공천을 안 합니까? 합니다. 하잖아요.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진 거잖아요. 자, 그러니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석이 없으니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기기묘묘한 수학 공식으로 이걸 만들어 내놓은 거예요. 지금 자유투표의 원칙과 다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기준에서 볼 때에 정의당도 함께 참여했으면서 근데 의원님, 다 냈단 말이죠. 의원 100%를 비례대표로만 뽑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나라는 자유경쟁 아닙니까? 좀 이정미 의원께 불편한 질문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있죠. 그래서 정의당에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정의당에 유리한 제도 아니냐? 근데 정의당은 그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정의당에 유리한 결과와 동시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이게 유리한 제도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유권자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정의당의 정책도 참 좋고 그 당의 사람도 참 좋은데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의당을 찍어주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정당이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당을 못 찍었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자기 선택권을 굉장히 제약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다수 소선구제라고 하는 것이.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의 정책이 참 좋고 그 당이 한 10%, 20% 정도는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정의당에 투표하고 싶은데 정의당에 투표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꾸는 제도다라고 의견 들려서. 아니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린 자신이 겁니다. 투표하고 싶은 정당에 네.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땐 기준점이 있고 원칙이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이정미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수학적 공식으로 그저 만들어진 거예요. 기준점이 없잖아요. 사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제도 안에서 100%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애초에 논의가 거기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발은 정의당이 했지요. 그렇게 되면 저 동의 받았습니까? 누구하고? 논의의 시작은 네. 그러다가 정의당 아닌 거지요. 2018년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은 국회가 오랫동안 논의해온 과제였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뭘 나야. 저는 아직 쌩쌩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될 때까지. 너무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렇게 에너지 쓰시면 안 되니까.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치 합의를 다 깨버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단식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들 다 담아서 우리가 검토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지 이거를 처리하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저희가 그 합의문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네. 그러실까 봐. 갖고 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극 검토한다고 돼 있어요. 국어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랬지. 여기 합의한다 그랬습니까? 검토가 하는데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한다고 그랬지 언제 합의한다고 그랬나요? 네, 의원님 제가 단식 농성장에 있었고 신임 원내대표가 되셔서 단식을 풀어라. 손학규 대표님과 제가 단식을 풀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입니다. 제가 안 그러면 뭐하러 단식을 풀었겠어요. 그 당시까지 저는 10일을 굶었는데도 아직까지 견딜만 했었거든요. 부과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거기 보시면 검토해야 되는 합의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쟁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구 조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되기 위해선 비례대표를 국회 정원수가 그대로 있다면 지역구 조정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제도가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본인의 지역구에 그러한 변동이 생기는 것에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내에서 내 지역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죠. 반대표를 던져서 주구나 아니면은 지역구 통폐합을 해서 주구나, 지역구 통폐합을 해서 지역구가 없어져서 주구나, 아니면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아서 주구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란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다만 225대 75가 팩트에 상정된 안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지만 실제 240대 60이나 250대 50으로 본회의의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의 수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의 가결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의 취지나 아니면 선거제도의 개혁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려되고 있는 것은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국회에 뭔가 통과가 돼야만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통과 가능성을 좀 주되게 많이 고민하는 측면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225대 75에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타협의 전략으로서 검토하고 있으신데 정의당은 어떠신가요? 그거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고 곤란한 상황이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 100% 관철이 아니면 이 어떤 것도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자세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게 안 되면 0이야, 빵이야, 없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회의원 밥그릇 싸움 아니냐. 네.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완전하게 밥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지요. 이게 과연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호남에서 줄고 영남에서 줄고 세 석 중에서 2석이 어디가 줄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농촌과 도시에 대한 격차의 문제에 있어서 좀 농촌 지역은 인구 하한설이 좀 낮지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그러면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자꾸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제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의석이 줄어듭니다. 얻을 수 있는 의석이 줄어들어요. 대신 우당이 늘어나잖아요. 요거 하나만 하셨으니까. 하셨으니까 권은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 제가 권은희 의원께 연동형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도 결국은 선거제도의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선거제도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라는 거죠. 이 비례대표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현행 우리 정당들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있어서 이들의 국민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먼저 점수를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직히 뭐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기존의 비례대표 선정 기준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거는 되게 맞는 지적이신데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야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조금이라도 도입된다고 하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만 해도요. 와 이번에 비례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사람 해야 되겠다. 왜? 한 소리라도 더 얻으려면. 그래서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비례대표 후보자들 어떻게 모으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사전적으로 보장해서 나중에 가도 이분들이 진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표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꿔야 이 제도가 도입된다. 이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에 맞게 당이 바뀌죠. 국회가 얼어붙은 사이 모든 학생들이 4.19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의견은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 법안. 그중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수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장악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그런 법적인 극악무도한 법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다는 거지. 분리하라는 거죠. 공수처법은 공수처법이고 그 선거는 선거고 나눠야지. 이거를 묶어서 패스트트랙이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국회 다 모여서 표결해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거고 그 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심판하면 되는 거고 뭐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서초동에선 매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광화문 집회에 모인 시민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검찰이 지금까지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된 적이 있나요? 지네가 스스로 자발적 의지도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걔네를 개혁할 수단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거지.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 개혁이 되지가 않죠. 지금 검찰 이번에 김학의 보세요. 무죄 선고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온 국민이 다 봤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을 지금 누가 견제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검찰 개혁이라고 좀 우리가 통칭해서 이야기하지만 공수처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좀 먼저 발의 의원, 대표 발의 의원이시기도 하니까 권은희 의원이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가 정치금 공수처가 되느냐,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려에 대한 보완이 실무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은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주고 대신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으니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국민 배심원으로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자 이런 그러한 보완들이 권은희 안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번에 지금 유재수 사건이 났잖아요.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김기현 시장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청와대라는 데가 그런 데인 겁니다. 큰 대형 사건 다 어디서 일어나지요? 검찰보다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와대에 덮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무너지는데 과연 이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놔가지고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어떠한 보완 장치를 내놓더라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권력 사실인데. 앞에 신상의 문제가 있는데
권력 앞에 신상의 문제가 있는데 약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권은희안도 이거는 반대하고 백혜련안도 반대하시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해서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렇진 또 않다니까요. 공수처를 만들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마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5분의 4, 즉 6명이 동의를 해야 하면 후보라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야당에서 그 7명 중에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후보조차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뭐 권은희 안 같은 경우엔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한 번 더 밟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검찰총장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국무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죠. 아니,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해서 임명하면 되잖아요. 공수처를 그러면 견제하는 또 외부기관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도 하셨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하고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견제가 되는 게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요. 윤석열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공수처에서 요구하면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견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를 잘못하거나 뭐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사건을 암장하거나 했을 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사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서 과연 수사를 왜곡되게 틀리게 할 것이냐. 예전처럼 자신의 권한을 오용한다, 남용한다 어렵죠.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인 거예요.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문제가 누적돼 갖고 쌓여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그 대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의를 몇 가지 우려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그러면 못하죠. 공수처는 검찰 잡기 위한 겁니까? 이정미 의원님 하나 질문 하나 드리면? 아니 검찰만 아니에요. 수사 대상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검찰 개혁 가능하다. 라는 입장이신데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검찰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도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활용을 하고 권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책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느 정부 때보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수사를 해요. 심지어 살아있는 권력 대놓고 막 수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뭐 저희들은 더 갈 거고 심지어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검찰총장의 경우보다 훨씬 더 선출 과정에서는 중립적이에요. 예,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맞서면서 그래 최악의 경우 만들어 봐라. 우리가 정권을 잡아오면 우리는 없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만들어진 공수처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아주 매력적인 조직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조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 어떤 정부가 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매력적이지 않을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매력적이지 않을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본회의 상정이 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권은희 안에 대한 찬성인가요? 제 합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죠. 예. 제 합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하고 엮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권은희 안 같은 경우 별개로 해서 정말 이 건으로 한 건으로 올리고 또 선거법은 또 선거법대로 따로 올려야지 지금 현재 두 개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로 올라가 있으니 이게 통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선거 관련된 비례성, 또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엮어서 좀 더 많은 힘을 모았다. 그래서 그게 나쁜 거다. 두 가지 통과시키기 위해 두 가지 좋은 거고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았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 힘을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반면에 이제 권은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점, 각 법안이 갖고 있는 우려점 이런 것들은 논의해서 고쳐나가자. 그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보면 결국 정치라는 게 막판 타협이라는 게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고 두 가지가 같이 연동돼서 올라간 상황에서 거대 두 정당이 하나씩 주고받는 것,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일까요? 작년에 저희 소수당을 배제하고 이 더불어한국당이 탄생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올해 12월에도 정말 간절하게 바라건대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그리고 개혁 과제를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불어한국당이 탄생을 하셔서 선거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시고 그 실제 법안을 진전시키는 그런 그 12월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권은 의원님이 더불어한국당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더불어정의당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이거를 질문을 어떻게 이거를 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가정이란 건 다 있는 거니까. 그 어떤 경우도 둘 다 팩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개 다 국가가 상당히 잘못 가는 길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두 가지를 다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어떠신가요? 에 대해서 어떻게 일거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둘 다 통과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정당으로서 사당이 합의한 것을 그런 정도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때문에 다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봅니다. 민생 법안을 원천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필리버스터 부자라!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야 사당이 테이블에 앉아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주도한 사실상 경질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발표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개혁 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국회 정상화에 함께 탑승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까지도 협상 시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앞으로의 전략을 묻고 싶었습니다. 시사 직격에 정선아 PD 때문에 짧게라도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예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는지 진정한 엔딩은 국민이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